오늘 나오신 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바 있죠. 서울대 의과대학 이종구 교수 어서 오십시오. 또 연세대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자시죠.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의 홍기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차 유행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이대로 잡힐까요? 현재 재생산 지수를 보면은 0.7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고요. 아마 이게 2주나 4주 정도 계속 지속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정부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좀 이 정책을 좀 풀어놓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조금 숫자가 줄어들면 좀 풀었다가 늘어나면 다시 조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처럼 이제 현장에서 이 방역을 실제 이제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방역, 그다음에 이제 생활, 경제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 정말로 말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1차, 2차 파도를 거쳐서 이제 3차 파도를 맞았는데 이제 이게 약간 수그러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또 이렇게 규제를 조금 완화하면 억제를 좀 완화하면 다시 또 저점에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러면 또 제어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가 통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 계시긴 하지만 이게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몰려오는데 이걸 시간을 벌고 이제 의료 역량이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또 이제 견뎌 나가는 거죠. 예. 완벽한 대책이 생길 때까지.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견뎌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3차 정점, 3차 유행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과연 어느 것이 한계일까. 지금 영국은 하루에 생기는 환자가 7만 명, 사망자가 한 4천 명 되는데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지금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그런 대로 이제 버티고는 있는데요. 며칠 전 통계를 보니까는 병상, 이제 예비 병상 확보한 거나 중환자 병실을 확보한 숫자가 최근에 이제 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한편으로 안심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3차로 끝나는 게 아니고 4차, 5차 올 계속 테니까요. 지속된다면은 제일 어려운 측면들이 사실은 이제 의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데 인력이 네. 사실은 이제 중환자 관리 인력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 현장 병원들 다녀보시면 어때요? 지금 실제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가 조금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무슨 요양시설, 요양병원 많죠. 이런 거 많이 몰려 있는데 맞아요. 서울시 것도 많이 가 병원은 다 서울에 몰려 있어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이번에 이제 그 병상 강제 동원 명령 이걸로 이제 병상 전체 수의 1%씩을 이제 의무적으로 내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1,000명이 유지된다는 전제를 하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도는 계속 저점도 높아질 것이고 진폭도 짧아지면서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많죠.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1,000명 발생 상황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2,000~3,000명이 발생하는 상황을 각오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 비중이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게 병실 기준으로 8%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1, 2차는 겨우 견뎠는데 이제 3차는 그 8%로 못 견딜 상황이라서 이제 민간을 동원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민간 병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상이 불안정하니까 안 내놓으려고 하고 정부는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에서는 좀 많이 주자. 평소에 어차피 공공의료 체계에 돈 안 쓰지 않냐. 이럴 때 좀 많이 주자.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도 거기다 또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지원하는데 저는 3차 이제 넘어서 이제 4차, 5차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부터 대비해서 이제 동원 체계, 그렇죠. 네, 민간 자원을 어떻게 동원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근데- 1000명 정도 수준에서 유지되니까 뭐 1%런 대책을 낸 것입니다만 만약 그게 뭐 1500, 2000 가면은 이대로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돈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민간 의료 체계를 이제 막 갑자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꼭 돈만이 문제도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의료 인력의 문제도 있는 맞아요. 것이고요. 또 이 구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를 들면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해서 이거를 좀 늘리려고 방학 때 안 쓰는 기숙사를 이제 동원하는데도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근데 학생들이 막 반발하고 그랬죠. 거기다 약간 정치도 섞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실이나 의료 인력을 동원하는 걸 강제로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리적 시설이니까 어떻게 되는데 사람을 강제로 동원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이게 혹시 낭비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근데 의사 결정권을 갖고 집행권을 갖는 사람들은 나중에 필요 없는 쓸데없는 짓을 왜 했느냐 이 비난을 받을까 봐 사실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 용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과잉이 낫다. 지연보다는. 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과잉의 결과가 증명이 되면 그 예산 낭비 왜 했느냐, 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비난들이 막 따라오니까 사실 행정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뭐 심지어 전시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낭비가 되더라도 용인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 얘기한 거에 의하면 이거는 최악이 아니다. 다시 또 올 수 있다. 예. 근데 그런데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번 이렇게 민간을 동원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질환이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다른 질환들이 이제 주름이 많이 가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만성질환자 관리했는데 안 되죠. 응급환자 치료가 안 되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망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동시에 이제 우리가 대안을 처음에는 만성질환, 뭐 이렇게 급성질환 하지만은 차차차 만성질환에 오는 거를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평소에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어떤 그런 버퍼존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민간을 다 동원해서 한다. 이거는 한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계속된 거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한 병상이나 인력을 좀 남더라도 가지고 또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도 키우지 않고 어느 날 가져와서 정부가 급하니까는 와서 해라 일하라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공공의료나 그런 데 많은 투자를 해놓고 그 여력이 어느 정도 이런 재난성 질환에 대한 관리할 정도까지는 만들어 놓고 그보다 더 큰 질환이 오면은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모든 걸로 다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계속 코호티 관리할 것이 아니라 여건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는 대체 의료시설을 옮기는 등 좀 이렇게 대응이나 관리 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예. 아까 요양병원이 경기도에 많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저 문제? 실제로 뭐 요양병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는 뭐 아주 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이제 거의 누워 있다시피 한 곳이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가보면 회생이 거의 어려운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외부 자극이 있어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거의 뭐 감기가 걸려도 독감이 걸려도 조금만 다른 감염이 생겨도 사실 위험한 분들이세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코호트 격리한다고 해서 사전에 격리는 하지만 사실 이분들은 막 옮길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고 거기를 무슨 상급병원의 중환자실 규모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놓고 대기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제 참 어렵습니다. 초기에 이제 다른 나라의 사망률이 높았던 이유가 이제 요양시설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부분이 우리한테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신천지 때 이제 우리가 대남 청도병원이나 이런 데서 환자가 생겨서 그때 이제 이후에 상당히 그게 끝나고 나니까는 이 잠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사망률이 지금 많은 사망의 한 35%가 이런 요양시설과 그렇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일어났는데 그 부분을 뭐 유럽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막았다 그래서 계속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플렉스블하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감시 체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진 것이 맞습니다. 결국 사망률이 높아지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제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이 이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네. 그 효과는 언제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백신들의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드리고 예.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조금 생각을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백신이 알려진 게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이제 쓰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접종 방법이나 또는 대상자 뭐 이게 뭐 보관 방법 되게 복잡합니다. 달라요. 예. 예. 그리고 심지어 용량까지도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게 백신을 많이 공급해도 지금 접종률이 많이 떨어지게 네.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 말에 백신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는 건 2가지 측면. 하나는 개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집단을 보호하는 그렇죠. 측면인데 근데 이 백신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인구의 70% 이상은 맞아야지 그러니까 면역력이 생기려면 맞아서 이제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거기까지 과연 이제 맞히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70% 맞추는데 몇 달 걸릴까요? 뭐 5천 몇백만 네. 명분을 확보했다니까. 올해 말까지 맞추는데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왜 접종이 느리냐 하면은 아까 온도 보관 문제도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20도, 상온 다 다르죠. 그 다음에 2번을 맞히다 보니까는 백신을 1,000만 명 공급하더라도 500만 명을 맞아요. 못 쓰고 스톡을 해놔야 돼요. 네. 다음에 맞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접종이 느려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첫 접종만 빨리 맞히는 게 어떻겠느냐, 용량을 반으로 줄여서 맞히는 게 어떻겠느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실제로 접종의 방법 그리고 이 대상 또 이거를 예방접종약을 공급하는 체계, 그 다음에 우선순위, 또 어떤 나라에서는 왜 이 우선순위가 서로 자치단체 간에 틀려서 접종이 중단되던가 네, 이런 네. 경우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합의를 이제 빨리 우선순위는 빨리 합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접종 전달 체계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야 지금 되거든요. 그게 중앙정부랑 지자체 간에 협의가 하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그 실제 어떻게 맞힐 거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백신을 확보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일일 중요하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보던 일이고 막 실수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연습을 좀 해놓으려고 예, 합니다. 그렇죠. 예비군 예. 훈련하듯이 이제 연습을 좀 시켜서 가상, 도상 훈련들 예. 좀 해놓는 거죠. 이제 걱정은 실제로는 각 시군구 단위의 보건소들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보건소들이 업무 하중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전수조사부터 뭐 역학조사에 뭐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일단은 아직도 한 2달 이상 좀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는 일단은 철저히 뭐 할 생각입니다. 23년 차 간호사 이대 목동병원의 기여은 수간호사님.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중환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중환자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네. 병상을 늘리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환자 경력이 전무한 간호사들이 투입되고 있고 그 간호사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병실에 보호자도 출입을 할 수가 없지만 시설팀이나 미화팀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환자의 하나에서부터 10가지를 모두 책임져야 하고 병실 청소나 화장실 청소, 폐기물 처리, 뭐 장비 소독 이런 모든 거를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아하. 버거운 상태입니다. 인력 확충뿐만이 아니라 교육이 된 간호사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교육된 간호사. 네, 지금 뭐 정부나 협회에서 간호사 교육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중환자 간호에 바로 투입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병원에서 간호사 교육을 위해서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이런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이 파견되는 간호사들은 수당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버젓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파견 간호사로 가시는 분까지 막 생긴다는데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나왔나요? 어제 정부에서 그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간호사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야간 간호 관리료도 인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간호사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냥 병원 소속 간호사들이 그 급여 문제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 간호사들은 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인데 파견직으로 가면 거기에 뭐 심지어 3배까지도 된다. 네. 일당이 그렇게 된다는 거. 이건 좀 미리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현실을 비춰보면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긴급 상황이라 생기는 불가피함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고용된 안정적으로 고용된 이제 간호 인력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임시적으로 좀 보수를 증액해 주는 건 바람직한데 지금 이제 훈련된 간호사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하고 이런 상태라 사실 간호 인력들을 현장에서 전환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집에서 쉬고 있거나 뭐 아니면 뭐 급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 분들을 이제 영입해서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파견 간호사죠. 네, 파견 간호사죠. 근데 이분들이 그 아주 단기간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힘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불안정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수당을 세게 줄 수밖에 없다. 안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커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간호 인력들은 우리는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조금 그 차이를 좀 보전을 해주되 근데 그 차이가 벌어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잠깐 투입되는 거니까요. 그 인력, 특히 숙련된 인력, 무슨 묘안이 없겠어요? 하루아침에 안 길러요. 그러니까요. 이거 사실은 이제 상당히 간호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인력 구조상 야간 근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롱 면허라 그러죠. 맞아요. 그만두시고 해서 현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사람이 안 가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숙가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뭐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그만두게 되고 또 다시 이제 사람이 모자라게 되고 그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냐면 서울이 모자라게 되면 지방의 사람이 올라오고 그럼 지방에 또 부족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될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가 이런 부분들은 나서서 좀 해소를 장기적으로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적절한 의료 시설이 적정한 지역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그런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가져가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다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경기도 의료원이라고 하는 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언제나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보수로는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많은데 반도 일하지 않고 현장에서는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운데 결국은 적정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그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문제들 이제 일자리도 부족한데 일할 사람이 없다. 자기 가진 사람이 많다. 근데 교육대에서 배출되는 사람은 많은데 이게 사회적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료 수가의 사실은 좀 정상화라 그럴까? 좀 교정이 필요하긴 한 상태입니다. 실내 체육 시설도 최근에 네. 집단 반발을 하고 있고 이처럼 왜 그 영업 제한과 또뭐 금지와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기준이 뭐냐? 네. 또 3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일부는 배달이 늘어나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데도 똑같이 200만 원 준다는데 이걸 좀 가릴 수 없느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네.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도 제가 평소에 하는 고민 이상의 고민을 아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수도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좀 사적 모임을 제한하자 이렇게 했더니 왜 하필 5명이냐? 6명은 안 되고 3명은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활동을 좀 최대한 허용하는 숫자가 대체 뭘까? 나름 고민을 한 결과 보통 우리가 뭐 4인 가족, 택시 타는 숫자 뭐 4명, 이런 것들을 예.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장 떠오르는 것이 그러면 뭐 결혼식 하지 말란 얘기냐. 그래서 그러면 결혼식, 장례식은 그냥 2.5단계로 하자. 해서 이렇게 나름 이제 선을 긋습니다만 이게 언제나 선을 긋는 그 경계선의 문제는 발생하죠. 최근에 제가 이 하소연을 하나 들었는데 결혼식은 하라고 50명 허용해놓고 부모가 포함된 상견례는 못하지 않냐. 보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 불가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양가 모아가지고 부모의 신랑 시부모 그 사람이 6명이 최소한 6명이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상견례 못하라는 얘기냐.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것도 지금 교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모두가 힘들 때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방역에 뭐 모범 소리를 듣다가 최근에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선방해 온 것은 의료보험 체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요 너무 잘 협조하고 견뎌준 덕입니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정부 방침을 잘 따라주는 나라가 없어요. 없어요. 예. 분리수거하라 하면 아무 말 없이 분리수거하고요. 어떤 나라는 대통령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민들하고 같이 노마스크로 해수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정말 잘 따라주시는데 말씀하시죠. 네. 관련 업체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이 수용을 해왔는데 이제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죠, 것 같아요. 한계죠.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집회도 시위도 막 벌어지고 항의도 지금 심해지고 안 지키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저는 이게 3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차, 5차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언제나. 뭐 좋게 예상하고 있다가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예상은 하는데 그럼 계속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은 이제 규제의 선을 좀 세심하게 좀 피해가 없게 최대한 좀 잘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인내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보상을 그래서 해야죠, 보상.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해준다.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문 닫아라, 뭐 이렇게 해라라고 제안을 하면 사실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맞습니다. 충분하게 그 보상을 해줘서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예. 근데 결국 재정 얘기나 이런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두 너무 가지- 인색한 것 네, 같아요. 두 가지- 이제 행정을 할 때 정말 어려운 게 그거죠. 예를 들면 전에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50% 할 거냐, 70% 할 거냐, 뭐 80% 할 거냐 할 때 그럼 50.01%는 뭐냐? 그러니까요. 뭐 이래가지고 한참 시끄러웠어요. 언제나 경계선은 생길 수밖에 없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규제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인데 현실은 차이는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규제가 되면 상한가는 보상을 해주면 불만이 적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뭐 다 돈으로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뭐 나라 살림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데 뭐 경제학 하시는 분 계시니까 오늘 그 말씀 저는 사회학.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가 이 희생하고 있는 참고 인내하고 협조하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적게 했는데 가장 협조를 잘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4차, 5차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집단 면역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사실 방법이 없는 거죠. 파도는 점점 크게 올 거다. 그때마다 사실은 견뎌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이제는 과감하게 보상을 해야죠. 재정을 좀 지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저기 이재명 지사님 나와 계십니다면 제가 좀 도발을 좀 하나 할까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이 재난지원금을 할 적에 보편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주장을 하셨고 전 국민 지급. 그렇죠. 또 경기도에서 그걸 또 실행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보편으로 지급할 거냐 선별로 지원할 거냐라고 하는 논쟁이 생겼는데요. 뭐 참고로 저는 기본소득 지지자고 언젠가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저는 그 이재명 선생님 그 조재현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선별이 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회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지금 취약한 것. 바이러스가 파괴하는 가장 취약한 지점이거든요. 이 온도차가 너무 크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그럼 보편이냐 선별이냐 저는 둘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한 번씩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서 사회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경기도 살리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크게 삶이 파괴되신 분들은요. 이 집중 지원해야 된다? 보편 지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얇게 펴지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액수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가슴이 찢어집니다. 뭉탱이 돈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보편 지급에서 근데 중요한 장점 하나는 이게 행정 과정을 크게 생각해가지고 사각지대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선별에 대한 반론으로 나오는 거는 어느 사람이 어느 만큼 소득에 타격을 입었는지를 정확하게 핀셋처럼 잡아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편으로 지급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특징 하나가 이 사람들의 소득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워낙 전자상거래를 많이 하고 카드 쓰고 등등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보험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미 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소득을 추정하고 등등 하고 있어요. 특히 선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떠냐면 그 임금소득자들 말고 좀 불안정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이를테면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라이더 이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은 근로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서 이걸로 안 잡히거든요. 월소득으로 안 잡히고 매출로 잡힙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매출에서 나중에 경비를 빼가지고 그걸 소득으로 산정을 하는데 보통 이걸 1년에 한 번 하고 알려주기는 뭐 반년에 한 번 하는 단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지금 급한 상황에서는요, 굳이 경비를 뺄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출 자체를 매출만 보고서도 가지고도 크게 타격을 받은 사람들. 이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책이 100% 옳고 어떤 정책이 100% 나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차, 2차 지금 이제 팬데믹 때는 사실 전면적인 뭐 업종의 뭐 영업 제한 이런 거 잘 하지 않았어요.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거죠. 모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 중에 일부를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 오히려 소비를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소비 승수 효과가 큰 쪽의 지원 방식이 소득 지원 효과 더하기 경제 활성화 효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전면 보편 지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2차, 3차는 지금 지원 방식이 이제 선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 또 하고 그 금액이 지금 1차 보편 지원 금액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게 한 18조 넘으니까 전에 그 보편 지원은 13조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그 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논쟁에서는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정부 정책 필요 때문에 당신은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정부가 입힌 대상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죠. 이건 선별 보편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피해 입은 사람에게
피해 입은 만큼 그러면 두 번째로 일반적인 피해를 입은 일반적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이 바람직하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까 쉽게 선별된다고 했는데 쉽게 선별되는 데도 있지만 쉽게 선별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예를 들면 자영업자 중에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 내는 분들은 그런 데로 괜찮은 분들 있어요. 그런데 노점 그 사업 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매출 아예 없이 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등록 안 하고 하는 식당 이런 분들이 실제는 더 어려운데 거긴 지원이 안 됩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경계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타적으로 보지 말고 맞습니다. 필요한 곳은 그만큼 하고 알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우니 모두에게도 기회를 주자라는 것이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여름에 지원하기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선별 지원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선별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게 현실이에요. 행정명령에 의해서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즉 문 닫아라, 몇 시까지만 해라 이런 강제 명령을 받은 곳은 무조건 보상이 가야 한다는 당연한 거고요. 보상을 하는 게 맞죠. 지금 요번에 집합 금지 업종, 뭐 노래방이나 실내체육시설 같은 데는 300만 원, 또 9시까지만 영업하도록 한 식당 같은 데는 200만 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 또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조금만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 사회적 방역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또 경제 방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병 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실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제 정책으로서의 재정 지출, 또는 뭐 의료 방역의 지출, 또는 소득 지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있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내서 지원하되 그건 또 해야죠. 하되 그럴 때 뭐 예를 들면 지역 화폐 형태를 줘서 다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 국민들한테 줄 때만 석 달 안에 다 써라. 그렇죠. 그것도 니네 동네에서 써라라고 해야 그 동네가 골목이 살잖아요. 일본이 예를 들면 그 이번에 10만 원씩 지원했더니 아직까지 10%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통계적으로 다 집에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더 어려울 때 쓰려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소득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소비를 유발해서 이제 생산도 유발해서 일자리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 김호기 교수님 말씀 맞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 골라서 지원하는 거 맞는데 저도 이 얘기 듣고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전반기 통계인데 이것도 작년 전반기인데 많이 올라갔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50%까지 올랐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골라낼 수 있냐? 못 골라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 없는 국민이 없거든요. 네. 모두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더 많이 피해 입은 사람이 있으니 모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해주되 이 보편적인 지원이 알겠습니다. 경제 효과도 갖게 하고 또 선별할 때는 또 선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별과 보편을 이분법으로 파악하지 않는 절대 그게 아니죠, 당연히. 그게 상호보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3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집합 제한, 집합 금지 같은 곳은 보상의 개념으로 가야 되고 네. 또 어려워진 곳, 선별할 수 있는 곳은 선별로 가고 또 동시에 보편적 어려운 지원도 곳, 함께 네. 있어야 된다. 네, 사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는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상시에는 좀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기득권자들의 저항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양극화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못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저는 뭐 경제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좋은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